불교 국가를 세운 백제. 안정된 정치와 강력한 왕권 확보를 위해 불교를 관장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펼쳤다. 백제의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이 미술품들이 또는 발굴된 문화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의 사상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백제 금동대향로는 당시 백제 예술성과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고의 문화유산. 백제 금동대향로는 당대 최고의 예술품이자 과학기술의 결정체다.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왕실을 주축으로 우아하고 화려한 예술을 꽃피운 백제.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백제의 문화가 발전된 것이다. 백제에서 아무래도 고급 미술들이 더 빠른 속도로 많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유물로 밝혀지는 독창적인 백제의 문화와 예술은 찬란했던 백제를 되돌아보라고 1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강한 백제를 원했던 백제 무왕의 꿈이 실현된 미륵사지.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미륵사지 석탑은 학술 연구와 보존을 위해 1999년부터 보수를 시작하고 석탑을 정비하던 2009년 1월 석탑 중앙에서 사리 장엄을 발견한다.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해 사찰을 창건하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사리를 봉인한다는 내용이 새겨진 금제 사리 봉황기와 작은 병 모양의 금제 사리호가 함께 발굴됐다. 현재 복원 중인 석탑과 달리 미륵사지의 동쪽에 세워진 동탑은 1993년 복원됐다. 발굴 당시 무너져 있어 원형을 갖추지 못했던 동탑은 서탑과 문헌들을 근거로 세워져 미륵사지를 지키고 있다. 미륵사지는 백제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다. 미륵사는 옛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의 어느 사찰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음으로써 왕권을 회복하고 지배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그 대규모 사찰들이 도성 안팎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제 불교의 번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 사비도성 내부뿐만 아니라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도 미륵사,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그 가람이 조성되게 됩니다. 약 1세기에 걸쳐서 백제는 그야말로 그 불교 문화가 번성한 처처에 그 가람이 있고 탑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는 불교 문화의 중심지가 된 것 같습니다.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백제의 불교는 백제인들의 삶 속에서도 깊숙이 스며들게 된다. 절벽에 새겨진 서산 마의 삼존불은 백성들이 찾아와 안정을 얻는 온화한 미소로 가까이에 존재했다. 백제의 불교는 언제 시작됐을까? 삼국사기에 따르면 침유왕 시절 인도 승려 마라난타를 맞아 궁에 두고 불법을 시작했다고 전한다. 백제의 불교는 중국의 것을 받아들여 기반을 삼았으며 건국 당시의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국력을 키우며 왕권을 도모하기 위해 종교로서의 불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후 백제 중흥기 사비 시대로 접어들면서 불교는 종교를 넘어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좀 이제 안정이 되고 뭔가 여유가 있어야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웅진성 도읍기는 백제가 국력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고 또 고구려의 그 남진을 막아내고 또 잃어버리던 땅을 되찾는 것이 백제인들에게는 최고의 과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물을 흥성시키고 문화를 꽃피우는 것은 이제 후순위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사비성에 도읍하면서 문화가 이제 꽃을 피웠다. 백제 문화의 절정기가 이제 이루어졌다. 불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백제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게 된 시대에 불교는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귀족과 왕족이 자신의 가업을 사원에 출연시키고 다시 불사로 바꾸면서 대규모의 사찰이 형성되었다. 이어 더불어 건축과 탑, 불상과 장신구를 제작하는 불교 문화도 발전하게 된다. 약 400년부터 660년까지 약 250년 정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대규모의 불사를 일으켜서 정림사라든가 미륵사와 같은 그런 그 큰 사찰들을 만들고 그 사찰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그런 그 예술품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사리기를 모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의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경제력과 최고의 기술 수준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백제 문화의 백제 불교 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로 불교를 도입한 백제는 왕실과 귀족, 백성이 살아가는 터전에도 불교가 깊숙이 뿌리 박히면서 단기간에 안정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후세에 발굴된 백제의 유물 속에는 백제의 불교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제 동성왕, 무령왕 시기에 다져진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이후 백제는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사비시대를 이끈 성왕은 전통을 강조하고 중앙관제를 정비하면서 천도를 단행하게 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계층하며 통치력을 강화시켰다. 이미 불교가 정착된 상황에서 도성 안의 사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지에서 백성들은 의식주를 이어갔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불교를 중심으로 뻗어가기 시작했다. 불교의 거점을 만들려면은 절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상도 만들어야 되고, 불상은 공예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야, 이제 불화를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가들이 동원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금당이나 강당,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축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죠. 장인들이 들어가야 만드는 것이고. 또 탑을 세야 돼요. 이도 이제 건축 기술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사비실이었던 6세기 중엽 창건된 정림사지 중심부에 남아있는 하나의 석탑만으로 장쾌한 모습을 자랑하듯 당당하다. 멋부린 장식은 없지만 나무를 깎듯이 돌을 다듬어 알맞은 비율로 쌓은 탑은 조화미의 절정을 보여준다. 태초에는 그 중국에서 들어올 때의 불탑이라 하는 것은 그 탑신 자체가 목조 건물이었죠. 누각식 목조 건물이었는데 이것이 백제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이 석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바뀌게 되는 정확한 시점이 우리가 미륵사 석탑을 통해서 639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어쩌면 동아시아를 넘어서면 곧바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목조탑의 그 탑신을 석재로 교체함으로 해서 석탑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장르의 그런 불탑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곳 백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석탑 양식을 건립할 정도로 불교 문화가 번성하면서 백제의 법왕은 왕으로서 석가모니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했다. 스스로 살생을 금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낙토를 만들겠다는 불교 이성향 건설을 주도해 나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며 국가를 경영하고 불교를 기반으로 한 백제의 정신이다. 백제인들은 자기 나라가 그 불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왕의 경우를 이야기한다면은 그 부처하고 동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이제 중국 북방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 사리, 불사리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백제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부처님 사리는 존귀하고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백제 왕이 이제 장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의 불교 질서를 백제 왕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했고, 강에 있는 산 속에 있어 꽃과 나무가 빼어난 이곳에 법왕은 왕응사를 지었다. 백제의 사찰이 왕실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왕응사지는 사실 주변의 왕릉을 수호하기 위해 건립한 사찰이다. 건물지의 기단으로 볼 때 당시 왕응사는 주변의 경승과 어울려 장엄하고 아름다운 사찰이었다. 왕이 늘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와 절에서 향부를 올렸다는 왕응사지는 4만 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사찰터로 밀어볼 때 절과 탑의 개수는 물론 기거하는 승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법왕이 왕응사를 창건한 후에 30명의 승려를 두고 포교 활동을 하도록 허락했다고 전한다. 왕실에서 발원해서 만든 사찰입니다. 그래서 왕이 매양 배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사야말로 왕실이 만든 것이 밝혀진 기록상 밝혀진 그런 유일한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왕응사지는 백제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다가 1934년 기와편이 수습되어 발견 장소 일원을 왕응사터로 추정했다. 이후 학술 조사와 유적 정비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왕응사지에서 연차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왕사에서 나온 유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사리기입니다. 사리장엄. 그 사리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던 탑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던 그런 유물인데요. 거기 금과 은, 동으로 만든 그런 그 사리를 모시는 그런 그릇과 그다음에 주변에 구슬이라든지 또는 쪽집기라든지 철로 된 돈이라든지 또는 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당시에 봉안을 했던 헌납했던 그런 유물들이 같이 나왔죠. 그동안 발굴 조사를 통해 사찰의 규모와 기와 가마터, 우물지와 도수 시설을 확인했고 2007년 8차 조사에서 왕응사지 북쪽에 위치한 목탑지에서 다양한 유물과 함께 사다리꼴의 화강암 뚜껑에 덮여있던 사리장엄구가 출토됐다. 청동재질의 원통형 모양을 드러낸 사리암에서는 왕응사 창건과 관련된 명문 기록이 확인됐다. 음각으로 새겨진 명문에는 정유년 2월 15일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우고 사리 2개를 묻었으나 부처님의 조화로 3개가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기록을 통해 왕응사의 실제 축조 연대가 577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왕응사지나 미륵사지의 사리기들은 사리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도 있고 그런 그 아름다운 사리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술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에서도 백제 공예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발굴된 미륵사지 사리장엄은 금으로 만든 사리 항아리다. 옛 불자들과 장인들이 지극정성으로 만들어 세밀하게 수놓은 외관에서 백제인의 섬세한 금속공예 예술과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견고한 사리장엄구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곳에선 왕응사지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사리함 제조 기술부터 성분 분석과 완벽한 무수부로의 복원까지
청동 사리암에 새겨진 강고한 글씨체가 확인될 정도로 미세한 작업이 이어진다. 출토됐을 때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리기가 청동, 은, 금으로 해서 다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표면 처리가 굉장히 매끈했던 상태에서 이제 흙이나 부식물 등의 이물질이 이렇게 고착된 상태였거든요. 사리를 정성껏 모시기 위한 사리암은 국가와 시대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왕흥사지 사리 장엄고의 특징은 청동 사리암에 은재 사리병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미세한 금재 사리병이 담겨 있는 정교한 얼개가 있다. 눈을 매혹시키는 영롱한 색채와 품격의 이 사리암에는 과학적인 구조가 숨어 있다. 이 안에 보이는 바닥 부분에 있는 구조물이 실질적으로 금재 사리병을 넣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굽 따로, 이 안에 구조물 따로, 그리고 동체부에서 하부 구조, 이게 다 단계별로 부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해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이 안에 구조물이 내부에 딱 고정이 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부품을 만들고 조립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유려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리병이 정확하게 체결될 수 있는 구조와 사리병이 고정될 수 있도록 밑굽까지 세밀하게 설계된 것으로 백제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명불허전의 명품이다. 복제품을 만들어 사리암 제조 과정을 역추적하던 보건연구팀은 청동함의 합금 비율과 주조 기술의 우수한 과학성을 발견한다. 구리가 한 78%대, 주석이 한 10% 내외, 나머지 이제 납의 비율일 거라는 추정치의 결과물을 획득을 했지만, 얘 성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부식의 과정을 겪으면서 얘가 갖게 된 청록색, 청색의 발생 요소를 찾아내는 건 아직까지도 저희가 좀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백제 장인들 자체가 그런 합금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남다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얘가 부식이 됐을 때까지도 고려를 해서 제조된 합금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장인들의 기술력이 상당했다. 사리암과 각종 장신구를 복원하며 알게 된 것은 당시 백제가 놀라운 금속공예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우수한 백제 불교 문화의 예술성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빚어낸 결과인 것이다. 백제 말기의 왕릉 지역인 능산리에는 대형 고분군이 존재한다. 고분 벽면에서는 고구려 무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신도가 벽화로 남아있으며 이는 백제 문화에 도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월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백호의 기상은 여전하다. 가장 고도에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만든 우아하고 화려한 그런 세련미 넘치는 조형물, 이런 거라는 점에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찾아볼 수가 있고, 백제의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이 미술품들이 또는 발굴된 문화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산리 고분은 1915년부터 발굴이 시작돼 무덤의 건축 형태, 유물 등을 통해 백제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백제 왕릉의 형태가 같은 것으로 볼 때 묘제 문화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능산리 고분 북단에서는 절터가 발견됐는데 이곳에 불상과 장신구를 만드는 공방터가 존재했다. 여기가 백제 때 이제 이 절터 안에 공방지 추정을 해요. 궁주에서 어떤 세공품을 만들던 곳. 근데 여기에서 어떤 우물
우물터라고 하는데 우물터까지는 볼 수 없고 공방지였던 물을 저장했던 수조가 있었던가 봐. 그 속에서 금동 대학로가 1993년도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백제 왕실의 불교 의식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했던 대형 향로가 1993년 공방터 수조에서 발견되었다. 이 백제 금동 대향로는 14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흙 속에 묻힌 채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백제 예술의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물이 부여의가 능사 절터에서 나온 백제 금동 대향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 백제의 불교 문화, 또 도교 문화, 백제인들의 꿈, 뭐 이런 것이 다 그 재현되어 있는 것이죠. 천상계를 뜻하는 봉황과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사는 박산이 표현된 금동대학로. 도교의 음양 사상을 기본에 두고 신선과 동물, 용을 차례대로 배치했다. 또한 향로의 기운이 연꽃 봉우리에서 형성되는 것은 불교와 연화 화생을 의미하고 있다. 백제 금동대향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중국 한나라의 박산 향로를 바탕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모티브 면에서는 그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 또는 그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산수무늬 벽돌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코끼리를 탄 인물이나 악어, 그리고 그 향로의 승려 형상을 표현하는 등 그 불교적인 요소가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점은 중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백제만의 어떤 독창성 또는 예술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죠. 불교와 도교의 복합적인 요소로 꾸며진 금동대향로의 무늬는 백제의 또 다른 유물, 산수봉황 무늬 벽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 당시 백제의 사상관을 엿볼 수 있다. 백제의 독창성과 예술성이 집결된 금동대향로. 날개를 펴고 정면을 응시하는 봉황과 산수무늬로 표현된 상우와 앞발을 지켜든 용이 승천하는 모습의 합으로 구성되며, 연꽃 봉오리 몸체가 아래 위로 분리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금동대향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크잖아요. 일단 그 정도 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금동대향로는 같은 시기에 중국이나 일본에 그와 같은 모양을 가진 향로가 없습니다. 금동대향로는 높이가 61.8cm, 무게 11.8kg으로 규모면에서 유례없는 대작이다. 향로는 위에 부착된 봉황과 받침대인 용을 포함해 크게 4부분으로 구분된다. 백제 금동대향로의 전체를 살펴볼 때 그 용접된 부분이 4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통째로 주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요. 용의 발목이 닿는 받침은 정삼각형으로 균형 잡힌 설계이며, 연기가 나오는 배연구도 상부에 위치해 하부의 향을 세워 고정하면 상부에 뚫린 12개의 구멍을 통해 향이 피어나오도록 설계했다. 재질은 청동이 됩니다. 구리 81.5%에 주석 14.3%를 그 합금한 청동이 되고요. 백제 금동대향로의 금 도금층을 분석을 해보면 그 금 60%에 구리 40%를 조성으로 수온을 사용한 금동 아말감 기법을 사용했고요. 나아가서 그 금 도금층의 두께를 보면 그 10마이크로로 아주 얇고 균일하게 전체를 갖다가 피복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이 현재에도 그 재현하기 어려운 그런 그 아말감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과 구리를 섞어 향로를 도금한 피복 기술은 백제만의 독특한 도금 기법인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금속 제조술, 그리고 그 장식을 하는 기술, 또 금동 같은 경우에는 겉에를 조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물을 뜨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조각을 하거나 새기는 방법을 통해서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백제인들의 창의성이 구현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우수한 백제의 기술은 불교 문화를 육성하며 예술을 장려한 사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한 공방의 장인들에게서 탄생했다. 우리 고대 문화의 결정체인 금동 대학로를 제작한 백제의 장인들. 그들은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를 백제 사상으로 융합할 줄 알고 완벽한 조형 예술로 표현했다. 금속공예품이라는 것은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가 적절해야 되고요. 온도를 맞춰야 그 금속품들을 녹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방 내에서 좀 더 그 체계적인 기술이 습득이 되고 훈련이 되고 다시 교육하는 그런 체계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화가 된 거죠. 공방 자리가 확인된다는 것은 단순히 공방이 거기 있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공방 교육이 금속품을 다루는 기술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전수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찰을 건축하고 불화를 그리며 불상과 공예품을 만들기까지 사찰 안에서 이뤄진 불교 문화는 불교 예술을 넘어 백제 종합예술의 보고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도 백제의 예술은 숨결을 이어가고 있다. 오문계 장인은 백제 금동 대향로 발굴 이후 사료를 통해 향로를 최초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제일 첫째 이것이 어려운 것은 우선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용 한 마리가 연꽃을 바치고 이런 만물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걸 했을 때 참 대단했다. 이거 지금 사람들 이거 디자인하나 못해요. 조각을 하는 게 아니고 형을 떠서 밀랍으로 형을 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21세기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웠던 금동 대향로. 금속공예 기술 면에서도 완벽한 주조 기술과 정교하고 치밀한 도금 기술이 이루어낸 최대의 걸작품은 당대 최고의 장인의 손끝에서 빚어졌다. 1400년이 지난 지금 금동 대향로를 만든 밀랍 기술은 매화꽃을 재현하는 윤회매로 이어졌다. 매화꽃을 방 안에 두고 보고 싶은 선비의 마음을 담아 밀랍 기술을 응용해 아름다운 조화를 꽃피워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밀랍 조조를 하고 그 밀랍을 이용해서 다른 것도 연구해갖고 모든 거를 이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윤회매도 이어져서 내려왔고 향로는 그 이전에 1600년 전에 그 밀랍 조조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래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선조들이 아주 뛰어난 이 지능을 갖고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백제의 예술은 단순한 기술로 탄생한 것이 아니다. 백제 사상이 담긴 우수한 공예 기술은 현대를 살아가는 장인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며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백제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무령왕릉이다.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지하에 벽돌로 만들어진 형태다. 이 무덤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만 17개에 달하는 등 수준 높은 왕실 문화를 보여주는 국보급 유물들이 출토됐다. 무령왕릉은 1971년 여름 송산리 고분군 사이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무령왕릉은 그동안 연구자료가 미비해 미궁과도 같았던 백제 문화사의 참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왕과 왕비의 무덤이었음을 알리는 묘지석과 함께 모두 108종 2,900여 점이 넘는 화려한 유물이 있어 백제 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왕과 왕비가 직접 사용한 관장식과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금으로 만든 장신구에는 왕실의 찬란했던 문화를 그대로 담아 표현했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유물 중에 이제 특히 장신구가 상당히 그런 예술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신구는 한 벌말이 아니라 왕비가 어릴 때 착용하던 것, 성장한 이후에 착용하던 것, 그 다음에 금팔찌, 은팔찌, 또 그 중에는 은으로 만들고 그 내면에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의 이름까지 쓰여져 있는 그런 정말 그 대단한 장인이 만드는 명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제 시대의 한 장인이 왕비를 위해 팔찌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 유물의 경우는 지금 착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수려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함께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청동 거울의 경우 중국 후안의 거울을 모방해 만들거나 본떠 만든 것이며 왕과 왕비의 몸에서 발견된 황색, 청색의 화려한 유리구슬 목걸이는 서역의 물건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왕실에서 중국과 서역의 물건을 사용했다는 것은 백제가 다른 나라와 활발한 문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는 서해와 남해, 두 면을 바다와 접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 일본과의 교역이 가능했다. 백제는 그 초기에서부터 성장했던 지역 자체가 서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에서 유리했었죠. 또 그와 함께 이제 중국의 선지 문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문명의 어떤 발전을 꾀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그 발달된 문화를 주변에 신라나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전파시켰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문명 교류에서 백제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역사책 일본 서기에 따르면 534년 백제가 캄보디아 부남국의 제물과 노비 2명을 일본에 전해왔다고 기록한다. 백제가 국가 형성 단계부터 줄곧 말하자면 인적인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선진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백제 나름의 국가 성장에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새로운 문물, 불교 문화가 대표적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다시 이 백제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문물 교류의 하나의 어떤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신문물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백제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은 일본으로 전파되어 초기 일본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종합예술의 보고가 사원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스란히 백제 것이 일본 열도로 이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일본 아스카 문화의 모태가 되는 것이죠. 7세기 전반 일본 아스카 지역에서 발달한 아스카 문화는 백제의 불교가 전승된 것으로 사찰과 석탑의 건축, 불상과 공예품의 제조까지 백제의 학문과 사상이 고스란히 일본에 피어난 것이다. 일본의 불교 문화는 백제 불교 문화가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여의 그 금강을 건너게 되면요, 백제대교 오른편에 보면은 서동 선화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선화공원에 보면은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에 보면 불교 전례 사음비라고 하는 큰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1970년대 일본의 불교 신자들이 성왕이 일본의 불교를 전례해 준 것을 고맙게 여겨가지고 비석을 이제 세워놓고요. 그러면서 백제 성왕이 이제 불교를 전파해 준 그 이제 은덕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일본인들이 고맙게 여기는 것이 백제의 불교 전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고대 문화의 질이 크게 향상이 되고 본격적인 이제 국가 체계로 들어가는 것이 백제의 불교의 전파로 기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세기 백제는 안정적인 정치 시대를 맞아 건축과 불교 예술이 절정을 이뤘다.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불교는 일본 국가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후대 일본인이 기리게 되었다. 바닷길을 통한 활발한 무역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백제를 움직였으며 또 다른 백제로서 일본을 건설한다. 백제사가 전반적으로 쭉 보여주는 모습은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런 그 선진 문물들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것을 빨리 소화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주변에 넓게 퍼뜨려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제에서 아무래도 고급 예술, 미술들이 더 빠른 속도로 많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창조적으로 진화시킨 백제. 또한 문화의 전파자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백제화된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 일본에 전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해양 강국 백제, 그것은 꿈이 아니라 이뤄낸 현실이었다. 백제의 승려 가운데 겸익이라는 분은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날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율장을 폈는데요. 그런 예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백제가 그렇게 내륙으로만 한정돼서 고구려나 신라와 이렇게 영토 분쟁을 하기에만 골몰했던 나라가 아니라 활발하게 해양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아주 복합적이고 혼종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로 일군 강한 나라.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나라. 백제는 시대를 거듭하며 찬란한 문화를 펼쳤다. 역사와 문화의 보물창고 백제. 백제인이 꿈꾸고 실현한 아름다운 예술. 대백제의 위대한 업적으로 남았다.